주간 브리핑. (2016년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박민희 문화스포츠 에디터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한류의 중국화, 쯔위의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JYP의 박진영 대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쯔위 사태를 다르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 검은 옷을 입고 잔뜩 긴장한 표정의 16살 소녀 쯔위는 허리까지 굽혀가며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일찍 나와서 사과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중국은 하나뿐이고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은 일체이며 나는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을 읽어가는 목소리는 떨렸다. JYP의 대응에는 어린 가수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중국과 대만의 정치 사회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이익이 큰 중국 시장에서 빨리 사태를 진화해야겠다는 조급함만 드러낸 무리수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쯔위 사태가 한국, 중국, 대만을 뒤흔든 이번 주 초 중화권 최고 유력 주간지 아주 주간의 표지 기사는 한류의 중국화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수입해서 중국 출연진을 등장시킨 프로그램이 대유행이다. 무한도전을 토대로 상하이의 제작사와 MBC 제작진이 공동 제작한 대단한 도전, 런닝맨을 틀로 삼은 달려라 형제를 비롯해서 중국판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등 한류 예능 프로그램이 20여 편 방송되고 있다. 국영방송으로 정치적 선전색채가 강한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대단한 도전을 방송하면서 메인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설 정도다. 한국의 대표 PD들이 아예 직접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한중합작 3.0 모델도 등장했다. 한국 예능 PD의 상징인 김영희 PD는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 중국 연예인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폭풍 효자를 제작해서 후난 위성 텔레비전에서 방송한다. 이런 공생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한 포맷 수출이나 중국 검열 기준 맞추기에 급급하다가 더 이상 참신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해서 중국인들이 식상해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황홀해 보이지만 복잡한 정치가 언제든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에서 시장의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그런 한류의 현실은 얼마나 위태로운가? 중국 시장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 팬들의 정서와 연예인의 인권은 무시되는 한류 모델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쯔위 사태는 수많은 질문과 경고를 던진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안철수 천정배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연대 방법을 논의했는데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꺾인 안철수 의원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연대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천정배 의원은 여전히 국민의당에 입당한 현역 호남 의원들 문제 등을 제기해서 두 세력의 연대가 성사되려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 사실 국민회의 창당을 주장했던 것은 호남의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개혁 대상이라고 지목한 의원들 상당수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단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한다? 자기가 국민회의를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천정배 의원은 창립준비위원회 운영회의를 통해서 야권 연대에 대한 부분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야권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호남 현역 의원들에 대한 명확한 공천 방식 등을 밝히지 않는 이상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고 있지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시켰습니다. 야당 의원 모르게. 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했다면 선진화법 개정 안 하겠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8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회 87조, 즉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되기 어려우니 상임위원회에 올린 그 법안을 셀프 부결시키고 본회의에 30명 서명을 받아서 바로 올리자. 이런 꼼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런 식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자, 그런데 새누리당의 고민이 또 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안. 이걸 이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30명 이상의 그 서명을 받으면 되니까 지금 80명의 서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했던 개정안, 이 개정안의 부칙을 보니까 이 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30일은 20대 국회 개원일이거든요.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더라도 19대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에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애초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 처리가 꽉 막히니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선진화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어이없는 부칙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일부러 부결시켜서 꼼수 논란을 빚은 데 이어서 곧바로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야당의 비판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당에서 요청하면은 출마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역은 놀랍게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이 아닌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험지보다도 못한 그런 사막인 곳이죠. 정의화 의장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통상 의장을 지내면 정계를 은퇴하는데요. 정의화 의장은 동서 화합을 내세워서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화 의장이 광주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에 오를 수도 있겠죠. 일단 여권에서는 정의화 의장이 선진화법 개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안철수 당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해임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박형준 사무총장이
누구냐? 바로 정의화 의장의 핵심 참모지요. 여권 일각에서는 박형준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으로 옮기면서 정의화 의장도 모셔갈 수 있다. 이런 추측성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보겠습니다. 이건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요즘 공천혁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상향식 공천 룰을 담은 당규 개정안이 지난 14일에 확정된 뒤 줄곧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 이거는 정치사의 나물혁명이라는 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 아시죠? 위에서 후보를 딱 정해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 선출을 하면은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당원에게 돌려준다. 이런 취지에 부합해 보이지요. 자, 그런데 당내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일이 있었는데요. 회의에서 인재 등용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주요 당직자들은 인재 영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재 영입이라는 표현이 주민이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과는 배치된다.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영입의 사전적인 의미는 환영하여 받아들임. 등용은 인재를 뽑아서 씀. 이거라는 겁니다. 한 의원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인재 영입은 공천을 약속해서 데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와 봐라 권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경선을 통해서 지역별로 흥행바람을 일으킨다는 구상인데요. 자, 그런데 일부 시도당에서는 당원 모집, 당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올려놓은 유령 당원 사례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한 집에 당원이 40명 모여 사는 그럴 리가 없겠죠. 어떻게 한 집에 40명의 당원이 몰려 삽니까? 합숙소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집 이 주소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지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을 지지하는 의원들조차 공천 뒷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반 김무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총선 후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동지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조간 브리핑이 좀 늦게 올라가는데요.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네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국가 안위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허리를 숙여서 자신을 받아준 새누리당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 그동안 자기 발로 탈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출당시켜달라. 그러면 마음 편하게 새누리당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은 읽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용과 관련해서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독식에 대한 견제 심리, 또 경선 과정에서 내부 반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장 뉴스 매거진에서 들으신 대로 경쟁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은 어떨까요? 인근 부산 북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의 탈당으로 오히려 35에서 40% 정도의 부산 야권 지지층이 결집해서 조경태 의원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을 떠나서 부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인사들의 영입 움직임도 가속화할 전망인데 앞서 소개한 대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영입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성식 전 의원 이분들도 영입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 의지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잔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네요. 박영선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 남아서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아온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한 일에 집중하겠다라면서 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주중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1,51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새누리당 38.8,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17%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대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3.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20.6%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0.3%포인트 오른 18%를 기록하면서 2위를 탈환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지난주보다 2.9%포인트 급락한 14.9%로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를 통해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6.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넉넉 잡아서 일주일 안에 국민의 민심이 변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이 탄핵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바로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 이번에 한나라당을 찍었던 지지하는 안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인물로 검증된 김영환을 찍어주시고,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을 찍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본뜻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유세 때 발언. 자기가 무척 강한 김영환 의원, 종편인 채널A에 나가서 한 말. 만약에 저도 강호동 무슨 그 부채도사나 또는 뭐 힐링 캠프나 이런데 한 번만 나가면은 어찌 컷오프가 문제겠습니까? 그 살아온 삶과 그 내용에 있어서서 뭐 크게 뒤지지는 않을 거라고. 안철수 원장에도 안 뒤지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인물이 못생겼나, 경력이 없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합니다만은. 그를 규정하는 키워드는 역시 반노.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 건너지 못할 정치의식과 역사의식과 정치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모의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실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참여정부의 실정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을 지역, 계층, 세대 간 분열시켰으며 그렇게 해서 나라의 부분을 융성하기는 경영 후퇴시켰다.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고 생각하는 저 김영환 사이에는. 하지만 그 진노와 함께 꾸린 민주통합당에서는 반노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양산 통도사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양산 통도상에는 정멸보국으로 진실살이가 있을 뿐 그곳에는 불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당 안에 노무현의 불상, 우리 당 안에 김대중의 불상을 버리고 노무현의 정신으로, 김대중의 정신으로 노무현, 김대중의 진실살이로 이것을 대체해야 한다. 진노도 없고 비노도 없고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진노도 없고 비노도 없어야 한다는 김영환. 그렇다면 본인은? 전해철 후보의 진노 노선, 장경수 의원의 비노 노선, 그리고 김영환 의원의 반노 노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당에 반대했고 노무현의 분열의 정치를 뺄셈의 정치라고 지적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저의 무소속 출마를 규정하고 있고
오늘 이 선거가 바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다. 제 말씀을 이해 동감하시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을 찍었던 지지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인물로 검증된 김영환을 찍어주시고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을 찍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본뜻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뿌리부터 반노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국민의당. 거기서 이명박의 사람을 끌어안겠다고 기염을 토하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는 MB맨들 이름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립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그 제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라든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에 들어오실 거라고 보세요? 예, 아주 적극적인 인재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참여했던 실용주의자들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호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풀도 굉장히 중요한 인재풀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 보수의 풀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박영선 의원의 이제 영입 문제인데, 그게 이제 조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인데 맞습니까? 박영선 의원께서 친노의 그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당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주장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인의 말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까지 동참 의사를 나타내면서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정치를 조직적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이 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직접 입법을 촉구하고 서명하는 모습을 그냥 외면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직접 호소하는 사람이 관제 서명을 받는 이 기업인들 뿐인가요? 전국 각지의 고공농성 현장,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대학생의 농성 현장,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여기는 안 보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호는 안 들립니까? 보수 성향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회의원이 거리로 나와서 서명을 한다는 것은 대의제를 부정하는 처사다라고 했고요.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법을 만들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국회 밖으로 나와서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근데 심각한 양상이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순수 국민운동이라던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게 주최 쪽은
서명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소속 기관들의 임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대한상의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의회에 공문과 입법 촉구 동의서를 보내서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소속기업, 방문자들에게까지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협회는 금융회사들에게 이 공문을 전달했지만 노동조합 등의 반발에 부딪혀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명운동이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라서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한상의 관계자는 청와대에 서명 실적을 보고한 적은 없지만 청와대에서 전화로 서명 현황을 물어온 적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관계법 등 관심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직후 대한상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대통령 담화에 대한 경제계의 역할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계와 금융계 및 일부 사용자 단체들이 청와대와 교감해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펼치는 전형적인 관제 서명이자 여론공작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안,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단체들이 나서서 이렇게 국민 캠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고되는 법, 여기에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요? 대다수가 노동자인 대한민국 땅에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죠. 바로 보육 대란 해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교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장황한 발언을 했는데 정작 최대 현안의 하나인 보육 대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등에서 1월치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보육 대란이 현실화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직 결제일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원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십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5살까지의 보육 국가 책임, 이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신의 공약에서 비롯된 대혼란 사태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한겨레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교육청들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써야 할 교육 예산을 깎고 엄청난 빚까지 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 전반이 부실해지고 있는 건데요. 더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정부에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들은 일반 교육 예산을 더 희생시켜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억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라는 교육을 이렇게 허투루 다뤄서야 정상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노동 경제 관련 입법에는 직분을 망각하고 서명운동에까지 나설 정도로 집착하면서 왜 보육 대란에는 이토록 침묵하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행복지수는 정치 슬로건으로만 써먹기만 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만 발표하기 위해 행복지수, 이거 생산하지 않는 거 아니냐.
2012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국민 총행복지수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형 국민행복지수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한국형 국민행복지수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그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앞선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조직이던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보다 국민행복감이 더 높은 정부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지요. 남은경 경실련 사회복지팀장은 취임 3년 차를 맞았지만 세부 공약의 완전 이행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인 기초연금, 무상보육 공약을 비롯해서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 주거 등도 오히려 후퇴한 비율이 40%를 넘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높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행복지수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책은 국민 후생을 높이는 게 목표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겠죠. 왜 개발 안 하겠습니까? 성적이 낮게 나올까 봐. 그래서 선거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까 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20대 여성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가담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당정회의에서 지난해 1월 김모군의 IS 가담 사건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민 2명이 추가로 IS에 가담하려다가 출국 직전에 차단됐다면서 이 중 1명이 20대 여성이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 이런 보고에 무척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정책위 의장은 아시아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이 중심이 돼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테러가 발생한 뒤 비난을 받을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일부러라도 테러 일으키겠는데요. 테러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기존 테러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테러 방지법 뭡니까? 국정원이 국민들 일상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 아닙니까? 국정원을 위한 법, 이게 테러 방지법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사건. 이름부터 어렵네요. 아르누보시티. 최두영이란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200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업을 벌였는데요. 현지에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짓고 교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2007년 사무소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받았는데요. 2008년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가 됐는데도 투자금을 부동산 매매와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교포들은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소유권을 주겠다는 계약을 믿었는데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발소,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날렸는데 아르누보시티는 2011년 9월에 폐업했습니다. 주범인 최두영 1년 6개월 넘게 도피했는데요. 그러다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재미 교포들이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70억여 원을 날려서 교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최두영 씨는 수사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재판을 피해서 도주하는 등 사법체계를 우롱해 오다가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의 사인은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시신 일부를 버리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가 최모 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2시간여 동안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버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에 걸쳐서 폭행했다. 이렇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애비가 죽였군요. 한편 최군의 어머니는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집 밖으로 내다 버리는데 가담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신을 훼손하기 직전 치킨까지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른바 감리교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견을 밝힐 경우 목회자에게 출교, 면직,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교단법을 최근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내 교단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목사들은 동성애와 성서에 대한 제대로 된 신학 토론 없이 징계안이 통과됐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다른 안건 논의를 위해서 열린 감리교 임시의회장 앞에는 청년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감리교 소속 목사는 입법의회원들이 학생들이 든 팻말을 보고 성소수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성소수자란 말이 뭐냐? 이렇게 되묻더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 징계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목사는 동성 간의 성폭행과 동성애를 혼용해서 동성애를 질병 내지는 범죄로 여기는 인식이 목사들 사이에서 적잖게 퍼진 상황에서 깊은 찬반 토론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면서 우려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